안녕하세요. 김상혁입니다. 신나는 예술 여행 찾아가는 경영도서관. 제가 지금 이거 방금 외워서 좀 버벅거렸네요. 그 기획으로 이번에 강의를 맡았습니다. 저는 시스는 김상혁이고요. 아마 2009년에 데뷔해서 뭐 이런저런 시집을 냈는데 크게 관심 있으실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제 강의 듣고 혹시 괜찮다 싶으시면 제 마지막 시집을 조금 구매해 주시면 좋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지금 여기 지금 보고 계신 분들하고 좀 뭔가 공통점을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파주에 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어필해 볼까 했는데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홍천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만약에 어떤 강사가 와가지고 제가 홍천에서 삽니다라고 해도 그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통점은 없는 걸로 하고 그냥 어떻게 조금 이 시간을 재밌게 꾸며볼까? 그냥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제목 보시면 문학 알기 그리고 문학 안 하기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봤고 강의 목적부터 좀 딱딱하죠. 강의 목적부터 좀 볼게요. 그래서 너무 다짜고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요. 여러분의 시간을 뺏는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짧고 간결하고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문학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문학이 무엇인가. 그래서 문학이 무엇인지 알기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세 장으로 크게 구성이 돼 있어요. 문학이 무엇인지 알기, 문학을 오해하는 당신을 위하여 라고 소제목을 붙여봤는데 사실은 누구나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쇼미더머니 봐도 항상 첫 마디는 그거잖아요. 네가 하고 있는 게 진짜 랩이 아니다.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학을 우리가 흔히 문학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문학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 안 하기. 이제 전 시인이니까 보통 시인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뭐 머리를 기를 것 같고 술을 많이 먹을 것 같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특히 문학 중에서 문학을 큰 카테고리로 잡고 그 작은 카테고리로 시를 잡았어요. 시인이니까 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특히 이제 시를 쓰고자 하는 사람, 읽고자 하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시를 쓴다 혹은 시를 읽는다 그런 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인데 제가 이렇게 좀 재밌게 붙여봤습니다. 시쓰기 당신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그 무엇이라고 정해봤는데 물론 이런 강인 다 뒤에 반전이 있잖아요. 정말로 막 시를 쓰지 마. 시 쓰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할 리는 없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진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희가 크게는 두 편의 산문과 제시를 한 편 볼 건데 원래 상도덕에 어긋나는 짓입니다. 제가 어디 강의 가서 제시를 강의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혹시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그냥 제 걸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크게는 1장에서 지우고 할게요. 제가 말 속도가 지금 2배속이에요. 평소보다. 일부러 그러고 있는 겁니다. 문학이 무엇인지 알기 해서 산문을 하나 읽고요. 2번도 산문을 하나 읽을 거예요. 산문 짧은 산문을 같이 읽고 대체 문학이 뭐길래 내가 알던 문학이 아니라 그러지? 거기에 대해서 좀 힌트를 줄 수 있는 산문을 하나 읽고 두 번째 나는 시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데 혹은 나 시 좀 아는데 나 교과서에서 좀 배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힌트가 될 수 있는 산문 하나를 읽습니다. 이 두 개는 다 황현산이라는 평론가 할아버지의 글이에요. 두 개를 읽고 그리고 좋은 독자로 남기 위한 시 강독. 시 읽기 어떻게 하는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제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매우 파렴치하게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우는 이유는 이게 전자칠판이 아니어가지고 넘기면 남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쓰고 싶다면 으로 마지막에 조금 희망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문학에 대해서 안다, 시에 대해서 안다 이 정도로 알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문학이 무엇인지 알기, 문학을 오해하는 당신을 위하여. 황현산 문학적인 것들이라는 글이에요. 밤이 선생이다라는 책인데 혹시 자기가 그냥 좀 일기나 에세이에 관심이 많다. 그럼 이 책 번외편으로 소개를 드리자면 정말 좋은 책입니다. 한국어 문장 그게 그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문장 쓰는 것마다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지만 뭔가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책이에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요. 한번 볼게요. 제가 조금씩 읽어가면서 설명을 덧붙일게요. 여기 지금 이 정도 글은 그렇게 어려운 글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박하사탕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으며 상연되었지만
그에 대한 비판의 의견도 무시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근데 이거 모르시죠? 나 돌아갈래. 이것도 약간 연식이 된 글이어가지고 2012년인가 14년인가에 나온 글이어서 좀 옛날 영화를 예로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영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영되었지만 그에 대한 비판의 의견도 무시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비판이 많았다는 거죠. 이 비판들은 대체로 영화가 너무 문학적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었으며 은유적 가치를 띠고 등장하는 카메라나 자전거,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달리는 기차, 이야기의 앞뒤로 배열된 야유의 장면 같은 것들이 그 예로 지적되었다. 이런 의견이나 지적들의 타당성을 여기서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너무 새삼스러운 일이 되겠지만 문학적이면 왜 비판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만은 다시 제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아니 영화를 상영했는데 이 영화를 욕하는 논리가 무엇이었냐면 야 영화 박하사탕이 너무 문학적이야. 그래서 나쁜 영화야. 이렇게 비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이상한 거죠. 아니 왜 문학적이라는 말이 어떤 영화를 비난하는 데 쓰일까? 여기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이 산문은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흥미로웠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문학은 나쁜 것이며 영화처럼 뒤늦게 등장한 예술 장르의 발목을 잡는 물귀신인가? 라고 묻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물음은 똑같아요. 문학적이라는 말이 왜 욕으로 사용되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오늘 예쁘게 옷을 입고 나갔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문창가 애가, 문예창 작가 다니는 애가 야 너 오늘 옷 차림이 너무 문학적이야. 이러면 이건 욕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문학은 영화보다 더 오래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더 낡은 것은 아니다. 양식으로건 기법으로건 영화에서 새롭다고 말하는 것이 문학적 서사에서 완전히 낯선 경우는 드물다. 맞아요. 문학이 손대보지 않은 새 것은 거의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글이 제일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새로운 생각을 했더라도 영화는 만드는데 캐스팅하고 각본 받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냥 문학은 쓰면 돼. 바로 쓰면 돼요. 여러분의 일기도 새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이 손대보지 않은 새로운 것은 거의 없다. 문제는 문학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이라는 말에 있으며 대체 문학적이라는 게 뭐길래 그 말의 뜻에 있을 것 같다. 흔히 문학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은 시인이나 소설가 또는 문학 연구자들처럼 문학을 자기 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문학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이게 뭐냐면 나 어떻게 이거 강의처럼 해가지고 이거란 뜻이에요. 단순하게 말하면 문학적인 게 문학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자기 일로 삼는 아니 비평가, 문학 연구자들 글에다가 그들을 열받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라는 거죠. 글이 참 문학적이네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물론 근데 이게 한국말이 끝까지 들어봐야지 안다고 뉘앙스에 따라서 문학적이라는 말이 좋게도 쓰여요. 그러니까 문학적이라는 말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평범하게 술자리에서 야 진짜 문학적으로 훌륭하더라 이런 말을 했어. 너 이번 글이 문학적으로 훌륭하더라 이런 말을 했으면 그거 좋은 뜻이죠. 맥락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영화를 비판할 때 문학적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들은 문학의 낡은 인습들이며 그것들이 뭐냐면 문학적인 것들입니다. 문학적인 것들이라는 것은 문학의 낡은 인습들이며 문학이라면 필경,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잘못 믿고 있는 것들이다. 그것들은 문학의 키치들일 뿐이며 키치 B급 예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어화된 예술, 키치화된 문학일 뿐이다. 가짜 문학의 가짜, 거짓들이며 문학은 문학적인 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좋은 문학은 오히려 문학적으로 그럴듯하게 문학적인 것들의 허울을 해치고 사물의 본색을 보려고 애쓴다. 그래서 문학적인 것은 문학에게도 해악이며 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쓱 넘어가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안 어려울 거예요. 그냥 보시면 조금 글이 쉽게 돼 있으니까 조금 더 볼게요. 이 점은 반드시 문학적이어야 할 것 같은 다른 모든 작업에서도 마찬가지다. 근데 이제 황현산 이 글쓴이가 황현산 평론가예요. 그래서 번역으로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글에서 그나마 어려운 곳은 이곳입니다.
그냥 모르시면 넘어가도 돼요. 중요한 거는 문학적인 것과 문학이 다르다. 근데 그걸 다른 걸 알아서 뭐 하냐? 그걸 통해서 문학을 이렇게도 볼 수 있어. 문학에서 문학적인 것을 빼야 진짜 문학이라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시인이나 어떤 글을 그냥 시인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냥 작가들, 비평가들 포함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글, 진짜 문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도출된다. 그러니까 문학적인 것은 사실은 문학을 회방하는 무엇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황현산 평론가는 평론가기 때문에 번역가기 때문에 특히 불어 번역가기 때문에 불어 번역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번역에서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말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말을 통해서 생각한다. 내가 어떤 것을 한국어로 생각해서 그것을 말하거나 글로 쓸 때 그 생각이 아무리 복잡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과 구조의 깊이는 우리말이 지니고 있는 표현 역량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 역량은 언어마다 다르고요. 그것은 언어들 간에 상호 겹치는 부분이 있고 공유 영역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오징어는 아니고 문어랑 낙지랑 구별하잖아요. 그거는 예를 들면은 문어와 낙지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구별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보기에는 문어와 낙지가 구별되는 언어를 갖고 있지 않은 곳에서는 문어는 뭐예요? 큰 낙지예요. 낙지는 뭐예요? 작은 문어죠. 이렇게까지밖에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도 마찬가지죠. 우리 맨날 SNS에서 보면 인디안의 어느 마을에서는 빨간색을 12가지 말로 말한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다 빨간색이 똑같은 빨간색인데 언어에 따라서 그 언어가 표현 역량을 얼마나 표현 역량이 뛰어나냐에 따라서 같은 사물에 대해서 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구별점, 기준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번역이 안 되죠. 따라서 외국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사람은 때때로 우리말의 표현 역량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우리말 안으로 끌어들여야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가 이 작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말의 역량을 그 바닥까지 긁어야 하며 이 작업이 성공했을 때 우리말은 충격을 받고 그 골격이 흔들릴 수 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어 역량이 심화 발전하는 관점에서 번역이 야기하는 이 충격과 요동은 그 충격이나 어떤 놀라움은 번역으로 전달되는 정보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시집을 자꾸 시를 예로 들어서 죄송하지만 어떤 프랑스어 시집을 한국말로 번역했어요. 번역을 했는데 이 내용이 너무 아름다워.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어려운 뭔가 한국말과 정확하게 번역할 단어를 찾기 어려운 어떤 원본이 되는 텍스트를 이렇게 싹 번역을 했을 때 와,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 라고 하면 그걸 통해서 그 번역을 통해서 우리말의 역량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역량이 발전할 수 있다. 역량이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은데 이걸 깊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른바 문학적인 번역들, 이게 문제죠. 여기서 이제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문학적인 번역들은 뭐예요? 나쁜 번역이지. 문학적인 번역들, 키치화된 번역, 그럴듯한 번역,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학의 찌꺼기, 이렇게 심하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단호하셔가지고 상투적 표현에 기대고 있는 번역들은 대개 우리말의 표현 역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생각들을 제거해버린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아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 계속 예를 좀 뭔가 쉬운 예가 없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외국 작가가 뭔가 색깔, 자기의 감정을 붉은색으로 표현했어. 어떤 붉은색이야? 어떤 붉은색인데 이게 47번 붉은색이라고 할게요. 그 외국에서는 이 붉은색을 47번 붉은색이라고 말해. 근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려고 하니까 없어. 우리나라는 47번 붉은색 없어. 그럼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 번역가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문학적인 번역에서 그러니까 그럴듯한 번역은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냥 석양처럼 슬펐다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야. 그럼 이건 뭐예요? 석양은 우리에게 익숙한 붉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말로 쓴 글보다 더 우리말인 이 번역들은 상투적으로만 자연스럽고 상투적으로만 아름답다. 그러니까 읽을 때는 좋아. 마음이 붉은 노을 같대. 멋지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따져보면은
오역에 가깝다는 게 황현산 평론가의 생각입니다. 이게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거 하나, 이거 47번 붉은색 하나 어떻게 우리말로 잘 번역해 볼까 노력하는 번역가가 있는가 하면 누구는 그냥 아이 뭐 붉은색 다 똑같지 뭐 석양으로 하자 해서 대충 그냥 우리말 처음부터 우리말로 쓴 글보다 더 우리말 같은 걸로 대충 번역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번역가다 보니까 좀 얘를 번역으로 들어서 어려운 것 같아. 빨리 지울게요. 말도 빠르고 동작도 빠르고. 영화에서건 번역에서건 문학적인 것들은 항상 달콤하게 속삭인다. 이게 무언지 알지요? 당신 참 똑똑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중영화 중에 성공한 대중영화 있잖아. 이제 앞으로 제대하면 문화생활 하실 거잖아. 뭐꼭 시를 안 읽으시더라도 그럼 이제 영화관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야. 그 작가, 그 영화가 여러분에게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알지? 내가 이 장치를 썼어. 예를 들면 뭐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는데 화면에서 갑자기 꽃이 툭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 꽃이 툭 떨어졌어. 그럼 이걸 읽고 아 그래 관객은 나는 이 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래 그가 죽었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지. 그럼 이게 상징이잖아 보통. 상징이잖아요. 이렇게 누구나 아는 상징을 넣어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뭔지 알지요? 당신 참 똑똑합니다. 이게 바로 아첨하는 말이에요. 문학적인 대중 매체들이나 문학적인 글들이 여러분을 홀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똑똑해진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박하사탕이 문학적이라는 아까로 돌아가면은 어떤 뭐 시간을 거슬러 오르는 기차 같은 것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 앞뒤로 삽입된 어떤 장면들 같은 것들이 상징성, 그건 누구나 우리가 교과서에서 본 듯한 어떤 상징성, 상징적인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관객한테 이렇게 아첨하는 거죠. 아, 너 참 똑똑하네. 이것도 알아먹었어? 여러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문학적인 것은 사실은 상투적인 거예요. 어느 정도만 문학적이냐면 우리가 흔히 대중이라고 말하는 대중이 알아먹을 정도로만 똑똑한, 대중이 알아먹을 정도로만 어떤 아름다운 그런 걸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대중의 눈높이에 딱 맞게 문학적인 것을 보여줘서 그들을 만족시키는 거. 그게 바로 황현산이 말하는 문학적인 것의 폐해입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기는 영화를 감독하거나 책을 번역하는 일보다 더 힘들다. 근데 이거에 홀랑 넘어가지 않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분 좋잖아. 솔직히 우리가 뭔가 자기가 똑똑해지는 기분을 느끼고 어떤 문화적인 어떤 것을 어떤 장르를 향유할 때 내가 알아들을 만한 어떤 것을 자기한테 쥐어주면 좋잖아요. 기분이 자기가 해석하면 더 기분이 좋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잘난 체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황현산이 보기엔 진짜 문학은 그럼 문학적인 것을 우리에게 아첨한다 그랬는데 황현산이 보기에 진짜 문학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놀라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다가오냐면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에요. 문학적인 것은 나 알겠다. 그래 이거지. 이게 영화지. 이거 문학적인 거. 이건 이런 기분이 들면 내가 속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문학은 뭔가 충격을 주고 내가 여태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을 알려주려고 하고 혹은 그런 지혜나 지식을 전달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감정을 뭔가 어디서 느꼈는데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주나? 이렇게 정확하게 나의 감정을 짚어주다니. 이런 것이 문학이라는 것이지. 조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 대한 변명이기도 해요. 시가 어렵다 하잖아. 그러니까 시가 어려워도 놀라지 말고 이걸 받아들이자.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읽으시면은 이제 좀 아셨을 거예요. 문학적이라는 것이 왜 해악인가? 좋은 게 아니다. 여기서 뭔가 좀 이제 제가 좀 어려운 시를 들이대도 여러분께서 당황하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를 특히 제시는 쉬운 시예요. 작가들 중에 아마 제일 쉽게 쓴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 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따가. 자, 이제 여기까지 혹시 하시면 그래 나 이제 문학적인 거 말고 문학을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서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뭔가 시를 쓰고 싶은 욕망이 막 끌어올라. 그럼 이제 실패하신 거야. 그러면 안 돼. 우선은 좋은 독자로 남아야 돼. 시인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시인을 하고 있지만 시인을 하면 안 돼요.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 바닥으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잠깐 이거는 쉬어가는 페이지로 아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 문학적인 것과 문학을 구별하는 게 중요하지만 혹시 여기 이 중에서 뽕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말 써도 되나? 어쨌든 시인이 하고 싶다, 문학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을 깨우쳐드리기 위해서 또 황현산 평론가의 30만 원으로 사는 사람 이 비참한 제목에 가져왔습니다. 산문을 한번 볼게요. 빨리 읽어볼게요. 이건 재밌는 글입니다. 한국 시와 외국 시를 함께 읽는 수업 중에 한 학생이 질문을 했다. 시만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웃음이 나네. 나는 조금 생각해보다가 짧게 대답했다. 이게 아마 대충 한 8년 전? 8, 9년 전 글이에요. 지금하고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더 충격입니다. 그래서 좀 볼게요. 나는 조금 생각해보다가 짧게 대답했다. 많지는 않지만 있다. 이때 놀라워. 저도 놀라워요. 다시 묻는다. 얼마를 버는가? 질문이 얄궂다고 대답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냐? 여기 대답이에요. 시인마다 다르다. 어떤 시인은 시도 쓰고 길지 않은 산문도 써서 한 달에 평균 30만 원을 벌고 그것으로 생활한다. 학생들은 무슨 농담이 그러냐는 얼굴로 나를 쳐다본다. 나는 사실을 말한 것이지 농담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 대답은 사실을 다 말한 것도 정확하게 말한 것도 아니다. 그 시인이 시인이기 때문에 30만 원을 버는 것이 아니라, 얘가 중요한데, 시인이기 때문에 30만 원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대답했어야 한다. 왜 이렇게 좋은 말은 나중에 생각나는지. 싸움할 때 듣고. 좋은 말은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집에 돌아오면 생각나. 트위터 할 때. 그래서 그는 구차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다. 시인이요. 30만 원을 벌지만 그 시인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친구가 많으며 그와 친분이 있는 것을 영예로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대체 30만 원으로 사는 놈이 무슨 영예가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생각이 확 깨죠? 독자로 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시인들이 쓰는 시의 주제는 각기 다르고 쓰는 기술도 다르지만 그들이 시의 길에 들어선 계기나 방식은 거의 같다. 이건 약간 또 황현산 평론가의 생각이에요. 다 그렇진 않습니다. 저처럼 잡스럽게 소설도 쓰다가 그냥 소설 쓰다가 조금 노력해보니까 안 돼서 급하게 시로 바꾼 경우도 있고 그래요. 한 젊은이가 어느 날 문득 자신에게 시 같은 것을 쓸 수 있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보통 근데 이걸 말해주는 사람이 옆에 선생님이야. 그 사람을 조심해야 돼. 그리고 그 재능이 매우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막연하게 느낀 이 재능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그가 이제까지 이루려 했던 일의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기서부터 말리는 겁니다. 뭔가 글이 내가 밥 먹고 뭐 화장실 가고 돈 벌고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뭔가 고결하고 신성하고 뭔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순결한 그 젊은이는 자기가 꿈꿔온 좋은 삶도 그 가치, 이게 바로 쓰기의 가치죠. 문학의 가치. 그 가치를 저버리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에 그 재능은 일종의 의무가 된다. 그는 떨면서 그 의무를 이행하기 시작한다. 서정주가 그렇게 시인이 되었고 김수영이 그렇게 시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바뀌었어.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누구나 뭐 사실 요즘은 시쓰기나 글쓰기에도 예를 들면 지금으로서 노동으로서의 시쓰기, 노동으로서의 글쓰기라는 개념이 많이 잡혀가지고 예를 들면 예전에는 신성한 거니까 돈 안 줘도 쓸게요. 이런 게 가능하기도 했거든요. 요즘은 택도 없습니다. 바로 반려예요. 그런 건 돈 안 주는 건. 그럼에도 쓰기에 뭔가 신성한 것이 있다. 고결한 것이 있다. 내가 일상을 통해서 이루지 못할 무엇을 쓰기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작가들이 많은 건 사실이고 그것을 통해서 30만 원을 견디는 거죠. 시인이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돈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시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가난하기로 결심한 사람이라고. 진짜 그렇게 사는 것 같아. 젊은 시인은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일시에 밝게 비춰줄 한 광채의 존재를 손에 잡힐 듯이 가까이서 보았으며, 그렇지, 이걸 봤어. 이 문제야. 이걸 봤어요. 봐버렸어. 자신이 그 빛을 본 첫 번째 사람이 아니란 것도 배워서 안다. 그래요. 그래서 그는 착하고 진실한 삶이 저기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비루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날마다 묻는다. 나는 저기에 뭔가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 뭔가 더 신성한 것, 더 고결한 것이 있는데 우리 진짜 일상은 좀 비루하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예를 들면 여기까지 생각이 괜찮아. 근데 여기서 이제 작가들이 이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해요. 진짜 그건 작가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작가는 기본적으로 일상을 통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초월해서 글을 쓰는 작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시가 왜 어려울까요? 일상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처럼 아침에 그냥 똑같이 일어나서 소 끌다가 새참 먹고 집에 돌아와서 막걸리 마시고 이런 삶이 누구나 비슷하게 산다면 시가 발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도 일상을 그대로 복사하면 되니까. 그런데 21세기에서 너무나 다른 삶, 각자마다 같은 알바를 해도 너무나 다르게 살고 있는 우리가 예를 들어 1930년대 쓴 시, 농촌은 아름다워라를 보고 아름다움을 느낀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지. 그리고 만약에 시가 이거 약간 다른 얘기인데 제가 흥분한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시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제가 알던 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장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시를 배우는데 더 올라가면 70년대 김수영까지도 배우겠지. 서정주도 배우고. 어쨌든 그래도 최소한 50년은 지났잖아요. 근데 어느 장르가 내가 50년 전에 본 작품하고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어. 그럼 그 장르 죽은 거죠. 그 장르는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연주자도 클래식은 악보는 똑같지만 연주 기법도 사실 시류가 있어요. 당연하게도. 근데 시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만약에 시가 여러분께서 시집 코너가 많이 없어졌지만 시집 코너를 봐서 시집을 펼쳤는데 소가 쟁기 끌고 이런 거 아직 그게 나와 있다. 시에. 그러면 그 장르는 망한 거예요. 그 장르 있으면 안 되죠. 요즘은 당연히 이마트 얘기 나오고 예를 들면 게임 소재를 실제로 시에 가지고 와서 쓰는 사람도 있고 당연히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모든 작품은 일상을 반영하니까. 작가들 중에 일상을 무시하는 작가는 작가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착하고 진실한 삶이 저기 쓰기 어딘가에 문학에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비루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묻게 된다. 아부하고 입에 발린 말하고 다른 사람 거짓말하고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가 쓰는 시는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른다.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골라 이리저리 조합했을지도 모른다. 제가 무엇을 썼는지 자기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에 제목을 붙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진지할 것 없어 보이는 말장난을 할 때조차 중요한 건 그게 장난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시 너무 어려워. 누군가 독자들이 이러지. 이거 그냥 지도 모르고 쓴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진짜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장난을 하려고 이 사람은 자기 삶을 포기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제가 입학사정관을 안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미쳤지? 그래요. 그래 말장난을 할 때조차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는다. 그는 자기 자신도 누구도 속인 것이 아니다. 그는 벌써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보았기에 그가 쓰는 말들이 그 포기할 수 없는 것과 늘 새롭게 관계를 맺기에 그의 시는 이 모욕 속에서 시 30만 원 받는 이 모욕, 생활의 모욕, 이 비루함 속에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하려던 사람들을 다시 고쳐 생각하게 한다. 이건 일상의 비루함이겠네요. 인간이 수수천 년 사용해온 말 속에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고통과 슬픔이 그리고 희망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말 속에 들어있는 거죠. 아까 그랑 비슷하죠. 우리의 표현도 우리 언어의 영향을 못 넘어가듯이 우리의 삶도 사실은 다 언어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어떤 것을 떠올리는 것도 언어 안에서 가능합니다. 자기가 쓰는 말을 통해 그 길고 깊은 어둠 속에서 그친 적 없이 빛났던 그리고 지금도 빛나는 작은 불빛들, 이거는 예를 들면 삶의 좀 어려운데 삶의 작은 불빛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 지금도 빛나는 우리가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고통과 슬픔 같은 것이요. 저 광채의 세계, 이것이 문학의 세계입니다. 문학의 세계, 우결함. 글씨가 엉망이죠? 연결하려는 또한 그 세계가 드문드문이라도 한 뼘씩 가까워지는 것을 보았던 시인에게 30만 원과 300만 원의 차이 같은 것은 없다. 그의 용기는 당신이 한순간이라도 꿈꾸었던 세계가 허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로 결심한 사람의 용기이다. 어떤 파라코라도 그 용기를 욕되게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배울 때는 요즘은 사람 착하게 살아라 이런 거 잘 안 가르치잖아.
예전에 이런 생각 그래도 여러분 이제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져가지고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그런 생각 한다는 거죠. 야, 돈이 전부가 아니야 세상에. 야, 세상에 돈이 전부냐? 돈 없어도 살 수 있어. 난 사랑만 가지고 살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 나 너 영원히 사랑해. 이런 관념들이 있죠. 이런 관념들을 우리가 한때 꿈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관념에서 어떻게 재빠르게 벗어나죠. 10살 때 다 벗어나지 않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 10살쯤에 이미 아이들 10살이 뭐야? 8살 되면 자기 아빠 차 뭔지 학생들끼리 비교한단 말이죠. 그리고 저도 어릴 때 저 때는 아주 먼 옛날에 학교를 다녔지만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학을 왔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아파트에 따라서 쟤 어디 아파트 산대 이런 거 나한테 막 비밀처럼 말해줘. 그럼 그걸 듣고 있으면서 저는 그때 순박했게 이걸 나한테 왜 말해주나.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순수함에서 벗어나 있는 생활을 해요. 그런데 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꿈꾸었던 세계, 돈 없어도 되는 세계, 사람만 있어도 되는 세계가 야 그거 허망한 거 아니야. 그거 진짜 있어. 라고 말하기로 결심한 사람의 용기가 바로 시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파라코라도 그 용기를 욕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글 잘 쓰죠. 한은산 평론가 보고 제가 맨날 배웁니다. 그래요. 뭐야 내가 까먹었어. 잠깐만 이 뒤에 뭐야. 좋아요. 어쨌든 조금 이제 이게 좀 느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좋은 독자로 남기 위한 시 강독 제가 안 했네요. 그냥 이거 제가 그냥 말로 해야 되는 건가 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시 쓰지 마라. 첫 번째 시 쓰지 마. 이게 30만 원으로 사는 게 옛날 일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아직도 만약에 시와 산문으로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와 산문으로 한 달에 30을 번다. 오직 쓰기로 평균적으로 그러면 300에서 한 뭐 360번 360 버는 건가요? 1년에 글쓰기로만 한 400 번다고 치자. 8년 지났으니까 1급 시인입니다. 1급 시인만 이렇게 벌 수 있어요. 조금 더 오버하면 뭐 500까지는 벌 수 있는 것 같아. 글쓰기로 이것저것 열심히 자기가 좀 발로 뛰고 그러면 그럼 이걸로 살 수 있느냐? 못 살지. 한 달 월급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요. 연봉이 500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결혼 꿈도 못 꿉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시인이랑 평론가들 다 뭡니까? 다 대학원 다 박사야. 다 박사 석사야. 왜 그러냐면 시로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학력을 높여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 코스는. 제가 언젠가 황현산 평론가 뭐 어디 자리가 있어서 제가 어디 딱 들어갔어. 근데 거기에 제가 들어갔을 때 20명이 있었거든요. 아니 20명 넘게 있어. 한 30명 있었어. 넓은 데를 빌려서 뭔가 행사하는 자리였는데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 오은 시인이 여기서 너만 석사야 그러는 거야. 진짜 열받아요. 나도 공부할 만큼 했는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오은도 지도 석사야. 어쨌든 나랑 둘만 석사였다. 그 정도로 학력 인플레가 심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막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공부가 너무 좋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학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과연 여러분이 시인을 하고 싶은가? 그런데 누가 하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가난하기로 결심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앞에 그걸 보고 나서 눈이 뒤집힌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 아니면 그냥 내가 취미로 좀 해볼까? 인생 말립니다. 옛날에 제 선배 하나가 술자리에서 이런 말 해준 적이 있어. 상혁아 등단 빨리 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네 왜요? 저 천천히 하고 싶은데 등단이 길어지면 인생이 망가진다. 저한테 그 말을 해줬어요. 제가 재빨리 했지. 만 2년 만에. 근데 정말로 주변에 보면은 그냥 문학에 쓱 들어왔어. 해보고 싶어서. 근데 이 문학은 또 뭐가 있냐면 삶의 도피처가 되기도 해요. 내가 지금 졸업을 해서 바로 취직해야 돼. 2대 도피처가 있습니다. 하나가 문학, 하나가 대학원. 내가 지금 일하기 싫어. 그럼 대학원 가. 내가 사회 나가기 무서워. 문학해. 사실 이런 도피처가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작하다가 그냥 집에 돈 빨아먹고 그냥 그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하려면은 1, 2년 그냥 바짝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좋은 독자로 남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문학의 좋은 독자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독자로 남기 위한 시강도 그래도 쓰고 싶다면 혹은 그래도 읽고 싶다면 제일 지금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문학을 하는 것 자체는 고귀한 일이지만 사실은 시인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좀 부담스럽긴 해요. 왜냐면 뭐 시인들은 뭔가 뭐 조금 더 도덕적일 것 같고 뭐 술 많이 마실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 인생 막 살 것 같고 머리 기를 것 같고 목욕질 안 할 것 같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다 사실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 길거리에서 시인 만나면 못 알아봅니다. 당연하게도 도인처럼 하고 다니는 시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시인이 아닌 거죠. 철저하게 일상인이에요. 시인은. 그럼에도 뭔가 그게 멋있어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끌리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뭔가 시는 그런 생각을 갖고 다니면 어떻게 되냐면 갖게 되면은 시가 어디로 흘러요? 아까 말했던 문학적인 것으로 흘려요. 시처럼 보이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러지 말자. 그럼에도 시를 쓰고 싶다면 제 시를 가져와서 매우 죄송하지만 제대로 해볼 생각이 있다면 해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제대로 해본다는 것은 제가 쓰기라고 말했지만 읽기도 아주 좋아요. 왜 시를 읽어야 하는가를 마지막에 살짝 말하고 끝낼게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미치겠죠? 조금만 더 버텨봐. 자, 제 시인데 제가 그냥 최근 시집에서 그냥 가져왔어요. 아니다, 두 번째 시집에서 가져왔다. 최근 시집에서 가져오려다가 제목이 지저분해서 이거보다 더 지저분해. 세 번째 시집은. 혹시 제 시집을 사고 싶으시다면 두 번째 시집이나 세 번째 시집을 사주세요. 첫 번째 시집은 사지 마세요. 부끄러운 과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습니다. 나의 여름 속을 걷는 사람에게 라는 제목인데 우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시를 감상할 때는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너무 어려워서 미리 내가 걱정돼서 그래. 시를 감상할 때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1년, 2년 이렇게 있으면 우리 어떻게 시 감상해요? 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어? 1년, 이육사시라고 생각해봐. 뭐 조국의 현실, 뭐 어목한 현실 뭐 이렇게 나오잖아. 2년 뭐야? 극복의 의지. 3년 좌절. 이렇게 안 읽히면 내가 시 읽기에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시 읽기 아닙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배운 것도 사실은 시를 읽는 어떤 텍스트도 마찬가지인데 시든 소설이든 뭐든 이렇게 줄거리 서사를 이어가는 것 혹은 내용 요약을 해서 읽는 방식은 글을 읽는 방식의 한 가지 방법일 것 뿐이에요. 수백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 개인마다. 근데 그냥 한 가지 방법일 뿐이고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시가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실패했다고 생각해. 독서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는 1년을 읽었는데 그냥 이 단어가 하나 반복되는데 이게 너무 좋아. 이 분위기가. 읽은 거예요. 나는 문장 하나가 내 마음에 남네. 읽은 겁니다. 그러면 그 문장 하나로 나머지를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다 모르겠어.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 더 읽고 싶다. 읽은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읽기가 더 이렇게 요약하는 읽기보다 훨씬 더 바른 읽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어렵다, 난해하다. 이거 헛소리예요. 시는 원래 어려운 겁니다. 진입장벽이 당연히 있죠. 진입장벽이 없는 게 우리가 현대예술도 맥락을 모르면 그건 그냥 네모난 3천만 원짜리 상자일 뿐이에요. 다 똑같아요. 어느 정도 맥락, 그 작가의 맥락이 있는 것이죠. 물론 현대예술은 좀 저도 문외한이라 문제가 많다고 속으로는 막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요. 그래서 시 읽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내용 요약하는 식으로 읽히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아프다거나 내가 실패했다거나 둘 중에 하나지. 내가 실패했다. 작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작가 나쁜 놈이다. 둘 중에 하나죠.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시는 뭐냐면 일부러 가져온 이유는 이거는 제가 지금 제 아내와 연애할 때 책 앞에다 써줬단 말이에요. 나의 여름 속을 걷는 사람에게 이것만 써줬어. 근데 나중에 마감을 해야 되는데 너무 없는 거야. 머리가 텅텅 비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뭘 보다가 이 구절을 써준 게 이 구절만 썼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걸 제목으로 올리고 시를 써보자. 제 인생 최초 그런 경험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 내용을 먹기 어려울 거예요. 저도 지금 보면은 내가 그때 이걸 무슨 생각으로 썼나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나의 여름 속을 걷는 사람에게 여름으로 오는 길에 너는 죽은 새, 봄의 검은 웅덩이, 깨진 울타리의 조각들, 다음의 봄까지 잠들어 있으려는 자의 조용한 손을 밟으며 왔다. 그렇지만 지겹다. 새든 봄이든 울타리 속 꿈이든 다. 그런 너의 마음은 나만 안다.
여름에서 도망치는 길에 너는 죽은 새를 더욱 뭉갠 일, 깨진 웅덩이와 울타리를 다시 깨트린 일, 꿈속의 비명을 꿈 바깥으로 꺼낸 일을 괴로워한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 유령이 있다면 너는 삶과 유령 사이에 있고 싶다. 하지만 그러기에 넌 웃음이 많다. 너무 사랑이 많다. 그렇지만 지겹다. 여름이 풀을 키우고 풀이 끝없이 퍼지다가 너의 생각을 뒤덮고 그러다 불붙은 생각이 기쁨이 되었다가 결국 우리의 꿈을 걷잡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릇에 똑같이 밥을 채우는 것이다. 그런 너의 마음은 나만 안다. 그렇지만 네가 밟은 것, 밟아서 더 깨트린 것, 더 깨트려서 흩어진 것, 그런 지겨운 것이 죽은 새, 웅덩이, 부서진 울타리, 뒹구는 손을 덮어준다. 풀과 꿈을 키워준다. 다가올 여름과 지나간 여름 사이 슬픔이 있다면 너는 오늘과 슬픔 사이에 있고 싶다. 하지만 넌 너무 기쁨이 많다. 그런 마음은 나만 안다. 이런 식입니다. 어렵죠? 그냥 느끼세요. 예를 들면 이걸 읽히면 그냥 예를 들면은 그런 너의 마음은 나만 안다. 이 부분이 좋아. 그럼 좋은 거예요. 성공.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제가 뭐 아주 그냥 간단하게 뭐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우리는 조금 더 뭔가 진지하게 살려고 하고 그런 사이에서 이건 너는 꼭 그 사람 저를 향한 말이기도 한데 우리가 그냥 그런 자아 있잖아. 나의 어둠 속 내 자아 안에 다크니스 이런 거 있잖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런 것을 하고 싶어. 그런 것이 있어. 하지만 또 나는 기쁨이 너무 많고 사랑도 너무 많은 사람이야. 그 안에서 어떤 방황하는 나. 그러니까 문학적 자아도 있고 혹은 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지, 가다 부리는 자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좀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기쁜 어린애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 안에서 누구나 방황을 하게 되는 법이다. 그런 아주 그냥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했는데 이런 것도 말하는 것도 재미가 없어. 이런 것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여름이 어떤 뭘까? 나의 여름 속을 걷는 사람에게 네가 내 여름 속을 걷고 있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여름 속을 걷고 있고 내가 그럼 나는 여름이겠죠. 그 사람에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을 적었다. 난 이해해. 그런 마음 나는 알아. 이런 식으로 쓴 작품이다 정도만 이해해도 읽은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막 나는 이게 여름이 풀을 키웠는데 여기서는 왜 또 깨졌어? 이거 뭐 해석이 안 돼. 모르겠네. 이런 시 아무도 그렇게 안 읽어요 요즘.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좋아하는 시를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 때문에 제가 가져왔지만 제가 좋은 시인 몇 명 소개해주고 가야 되잖아. 친분을 떠나서 그냥 처음에 시를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누구나 아는 시인 읽으시면 돼요. 박준 시인은 아실 수도 있어. 이미 셀러브리티가 되었기 때문에. 박준 시인 혹은 황인찬 시인 조금 더 전위적인 거 도전해보고 싶으면 문보영 시인 이 정도로 입문하시면 돼요. 박준 시인 뭐 아무거나 읽어도 좋습니다. 뭐 두 번째 시집도 좋고요. 황인찬 시인은 뭐 다 좋아요. 근데 황인찬 시인은 두 번째 시집 추천 쉬운 순으로 뭐가 더 좋다는 게 아니라 문보영 시인은 배틀그라운드 읽지 말고 책기둥 첫 번째 시집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혹시 시에 관심이 있으시면 읽기만 하세요. 쓰면 안 돼. 이렇게 입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뭐 여러분의 생각을 막 바꾸고 막 울게 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냥 아침 드라마 보셔야 되고 이렇게 정도 그냥 문학에 대해서 소개하고 우리의 고정관념 정도 깨는 거 그 정도를 목표로 잡아봤어요. 그래서 시 읽는 방법 해석 없는 감상. 해석 필요 없습니다. 해석 나중에 해석은 평론가에게, 감상은 우리가 하면 돼요. 근본적인 질문. 근데 책은 읽어서 뭐하나? 핏 연애 상황. 뭐냐면은 우리가 책을 읽어서 뭐하는가? 마지막에 근원적인 질문 아니에요? 대체 시든 뭐든 책을 읽어서 뭐하느냐? 근데 있잖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건 정말 약간 어떻게 나 꼰대 됐나봐. 연애 상황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매력이라는 건 뭘까요? 예를 들면은 책을 많이 읽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표현 역량이 늘어나잖아요. 똑같이 사랑한단 말을 해도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 어떤 영화를 봤어. 근데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 아 너무 좋아. 대단해. 아우 엄청난데? 좋았어.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사람과 그나마
어떤 자기의 언어로 그럼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 영화에 뭐가 있었는데 맥락을 좀 알고 어느 정도 혹은 그 뭐 어떤 색감이 되게 좋더라. 그 색감이 내가 그 색감을 영화에서 봤는데 그 부분이 특히 좋았어라고 말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사실 있는 거죠. 이거를 사람한테 대비해 보면 제가 조금 선생님 여기 계신 제가 이게 말이 선생님이 붙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보다 조금 더 살아봤잖아요. 얼마 차이는 안 나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 사람의 매력이라는 것은 같이 앉아 있잖아요. 왜 작가들이 그렇게 30만 원밖에 못 버는데 그래도 그나마 연애는 좀 하느냐? 그냥 얘기를 어느 정도 해보면은 너무 매력 있어요. 사람이 그게 막 작가든 아니면 작가들도 말 더럽게 못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디 가면 어디 뭐 학원 강사냐고 저도 말 못 하지만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자기 감정을 말할 때 얼마나 깊이 말할 수 있느냐, 서투른 말이라도 얼마나 깊이 말하려고 하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정말 사람이 달라져요. 특히 여러분이 오래 어떤 사람과 지속을 하게 될 때 술자리에서만 만나면 그냥 그래 뭐 지은나 뭐 했어 뭐, 그러니까 계속 겉도는 얘기만 계속하다 헤어져. 그럼 그냥 술 마신 자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이건 뭐냐면은 작가처럼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도 그 사람의 책을 계속 꾸준히 읽어온 사람은 그나마 자기 생각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식으로 말하려고 하고 자기의 생각을 입체적으로 드러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작가처럼 말하거나 아주 유창하진 않더라도 말이 그 사람의 매력이 점점 쌓이는 거예요. 말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언어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봐도 돼요. 대체 우리가 그 사람의 매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이런 건 매력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표현할 때 저는 실패했지만 저는 그렇게 뭐 나의 여름속을 걷는 사람에게라고 뜬금없는 소리를 했지만 나 너 너무 사랑한다. 그래 너무 사랑해. 평생 그 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그런데 이렇게 말이 얕으면 말도 안 하게 돼. 그 말도 지겹거든 자기도. 그래서 인간관계나 아니면 삶을 보는 방식이나 이런 게 책을 조금이라도 읽어가는 것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매력적으로 만든다. 돈 내고 이상한 뭐 유료 독서 모임 가지 마시고 집에서 책 읽으세요. 그냥 읽으면 됩니다. 그러다 조금 괜찮으면 나가는 거. 마치며 문학적인 것을 멀리하자. 첫째, 시쓰기를 멀리하자. 쓰기 멀리하시고 읽어주세요. 우선 좀 읽어줘. 조금만 읽고. 근데 시는 솔직히 말하면 창작자랑 독자랑 이게 되게 헐거워. 그래서 독자가 사실 자꾸 창작자로 넘어오려 그래.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어쨌든 처음에 읽자. 조금 읽어보자. 그럼 너는 왜 시 써? 이건 뭐냐면 저는 왜 쓰냐 그럼 그렇게 읽지 말라 그러나. 이 두 개는 뭐냐면 짧게 말씀드리면은 왜 시를 쓰느냐. 사실 김현이라는 시 말고 평론가, 돌아가신 아주 유명한 평론가가 계세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문학은 쓸모없기 때문에 쓸모있다라고 말했어. 이건 뭐 문학 쪽에서 아는 사람들 너무 지겹게 들어서. 그게 뭐냐면 시는 밥도 못 만들어. 시는 밥도 안 돼. 당연히 쌀도 안 되겠지. 그리고 옷도 안 줘. 돈도 안 돼.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문학은 그런 이익관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문학은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나는 시를 왜 쓰느냐.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죽음이 있잖아요. 사람 언젠가 죽잖아요. 사람은 언제나 죽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언제나 죽는다는 것. 죽음 앞에 서면 밥 한 그릇하고 시 한 편하고 어떤 게 더 의미 있을까? 저는 그때는 시랑 밥이랑 비슷해진다고 생각해요. 일상은 힘이 세서 문학이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 저도 돈 없으면 짜증나거든요. 아무리 가난하기로 선택했어도. 그래서 어쨌든 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강의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시를 놓지 않는 이유는 시는 계속 어쨌든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이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를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걸 뭐 거창하게 실존주의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죽음 앞에서 일상이 보통은 힘이 센데 죽음은 모든 걸 평등하게 해. 1000만 원이든 시 한 편이든 맛있는 밥이든 죽음 앞에서는 오히려 가끔은 시가 더 중요해지기도 해요. 내가 뭔가를 남긴다는 거. 내가 죽은 후에 뭔가 나처럼 지속될 수 있는 뭔가를 남긴다는 것이. 그래서 시인은 이걸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 솔직히 내일 죽을지도 몰라. 악담 아닙니다. 오래 사세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시인은 어느 정도 다 자기 실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죽음을 항상 의식하고 있고 인생의 허무함도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 쓰기 나는 왜 쓰느냐,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모든 가치가 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를 쓰는 것 같아. 스스로 그런 것을 자기 채찍질하고 있어요. 시인은 선하지 않다. 이게 제가 시인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랬죠. 입체적인 사람이 되자. 언어를 통해 자신의 깊이를 더 깊게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문학은 선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선할 수밖에는 좀 아니지만 문학은 보통 선합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데, 시를 그래도 쓰고 싶은 건 제가 왜 그랬냐면, 저는 되게 겁도 많고 정의롭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당연하게도 그냥 일반인이에요. 근데 백지 앞에서 이렇게 커서를 이렇게 펴놓고, 요즘 원고지로 안 쓰니까 백지 앞에서 딱 이제 뭘 쓸까 고민하는 순간만큼은 엄청나게 윤리적인 사람이 돼. 나는 가난한 사람도 다 도울 수 있고 이 백지 안에서는. 그리고 내가 겁쟁이라서 못했던 거, 어떤 권력에 굴복했던 거,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안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 백지라는 것, 내가 켜놓은 이 컴퓨터 앞에 백지라는 것은 자유예요. 매우 부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안에서는 제가 무한히 정의롭고 무한히 착합니다. 이 안에서만큼은. 그래서 이 쾌감이 있어요. 이 문학을 그러니까 이것이 저를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쓰기가 태도를 바꿔요. 사람의 태도를. 내가 이렇게 정의로운 생각을 했어. 혹은 정의가 직접 시에 드러나진 않아요. 그럼 시가 교훈이 되니까. 그렇진 않지만 내가 어떤 윤리적인 생각을 했어. 사고 실험을 해봤어. 그런데 내가 현실에 와서 너무나 구질구질하게 살 때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문학을 할 수는 있다. 권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계속 지금 제가 하면서 미안해요. 죄송하고. 근데 이제 힘드셨을 거야. 저도 그 자리에 저도 앉아 봤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고정관념 정도 깨는 것에라도.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 건강하게 제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소설 쓰는 이태영이라고 합니다. 2012년도에 데뷔했고 17년도에 그랑기뇰이라는 제목의 첫 책이 나왔습니다. 그랑기뇰은 프랑스에 있는 파리에 있는 극장 이름인데요. 폭력, 살인 등의 연극을 다루던 극장입니다. 지금은 아마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다루는 주제는 개인이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주요 테마로 잡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출, 외박이나 휴가 등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장병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파주에서 군생활을 했는데요. 저는 99년도 12월, 90년대 마지막 군번입니다. 어느덧 내년 2월이면 전역한 지 20년이 되는군요. 그런데도 아직 군번과 총번을 기억하고 있는 거 보면 군대라는 곳이 기억에 얼마나 각인되는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작은 팁을 드리자면, 요즘 은행 비밀번호나 그런 6자리 많이 쓰는 비밀번호들 있잖아요. 이런 거 나중에 제대하시고 총번으로 하시면, 총번이야말로 이게 남들이 절대 알 수 없는 번호 중에 하나라서 굉장히 보안성이 높은 번호가 되기도 하죠. 군에서 좋은 경험 또 안 좋은 경험 많이 하겠지만 다치지 마시고 몸 건강히 그 경험들을 다 습득해 나오면 살면서 언젠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0년 전 제가 파주에 군생활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나마 요즘에는 나와서 영화라도 볼 곳이라도 생긴 것 같아서 다행이기도 합니다.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조금 다른 얘기들을 하자면, 요즘에는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많은 매체가 있습니다. 뭐 그냥 플랫폼들이 많이 생겼죠. 왓챠, 넷플릭스 등. 옛날에는 작정하고 비디오 대여점 등에서 빌려야 볼 수 있던 것들도 지금은 버튼 한 번이면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군대는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뭐 저기 보국관님이나 행보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비디오 빌려와가지고 뭐 주말에 보여준다던가 이렇게 했었죠. 제 때는 뭐 내무실에도 그때 비디오가 있었나?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들 모여서 뭐 어디서 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여전히 군대니까 등하관제가 있을 것이고 연등을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하고 책을 읽기에는 고된 하루였을 수도 있죠.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신교육처럼 해야 하는 힘든 일이 아니라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본 글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뭐 성당이었나? 성당에만 오면은 미사 처음부터 끝까지 졸다가 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신부님에게 저 사람 깨워야 되지 않겠냐고 참다 못해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몇 시간만이라도 휴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종교의 긍정적인 기능 아니겠냐고 대답하면서요. 제 수업이 뭐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학도 어느 지점에선 휴식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수업을 보시는 분들도 편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가 훈련 등으로 힘든 날이었다면 이 수업을 통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중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편한 마음으로 서로 편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본 계획대로라면 제가 부대를 찾아가 여러분들 앞에서 조금은 편한 분위기에서 서로 대화하듯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 수업이 좀 제가 또 목소리 톤이 일정한 편이라서 아마 굉장히 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도 뭐 이렇게 군대에서 어떤 이런 영상으로 강의 틀어주면은 되게 졸렸던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현장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쌍방소통의 강의가 서로 생각을 전달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라면 녹화, 특히 이렇게 채팅창도 없는 강의는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강의가 되기 쉽죠. 다만 우리가 국어에서 문학 부분 시험을 볼 것이 아니라면 강의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한정되고 어떤 면에서는 저희 본래 취지와는 방향이 다르게 된 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면이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문학을 공부한다는 건 지식을 전달받기보다는 질문을 하는 것이고, 어떤 작가가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기도 하죠. 즉 정답은 없다는 걸 배우는 게 되는 것이 문학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 안타까운 지점 중 하나입니다. 질문이 중요한 강의에 지식을 전달한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이야기하는 독서 강의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독서의 필요성에 대한 수업이 가장 그러한데, 독서를 왜 해야 하는가? 그런 본질적인 이유는 본질적으로 찾기 힘들며 어떤 책을 읽는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책에서 감동을 느끼고 다른 누군가는 책에서 지식을 얻을 것입니다.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강의로 책을 읽게 될 확률은 상당히 낮죠. 이미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책을 읽을지 추천하는 것이 나을 것이고, 더 나아가 직접 글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독서 토론 모임 또는 어려운 책을 읽는 수업 등 다양한 층의 맞춤 수업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군대나 학교에서 하는 교양 수업은 사실 서로 간의 소통이 중요한데, 오늘은 그럴 수 없으니 군대에서의 제 독서 경험과 당시 읽었던 책들에 대해 그때의 의미 그리고 오늘날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책이란 다른 매체, 즉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 매체에 비하여 스토리가 가장 비교가 되는 건 아무래도 영상 매체들이죠. 뭐 애니메이션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고, 조금 더 공적인 공간에 있는 전달 수단입니다. 책이란. 여기서 공간이란 말을 사용했는데 책이라는 도구 또는 전달 매체에
공간이란 말을 사용한 것은 책이 가지고 있는 특이성 때문입니다. 책은 물건으로 존재하며 책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이 책장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모든 집에서 잘 보이는 곳에 놓죠. 이러한 지점에서 만화책도 책에 포함이 되는 거죠. 다만 전자책은 조금 다른데, 전자책은 사람들과 공간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전자책은 오히려 컨텐츠에 가까우며, 이 지점에서만큼은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과 비슷해집니다. 기록물로서의 전달 수단보다는 소비되는 컨텐츠가 되는 것이죠. 물론 전자책에도 밑줄 기능이나 책갈피 기능이 있습니다만 체크해 두고 다시 안 보게 됩니다. 다만 책보다 나은 점이라면 검색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검색 기능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머리에 저장하는 것에 등한시하게 됩니다. 이게 카메라는 위에 있고 화면이 앞에 있다 보니까 자꾸 화면을 쳐다보게 되네요. 그렇다면 책이 어떤 지점에서 공간을 공유한다고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릴 때 처음 책을 접하게 된 것은 언제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내가 책을 접한 게 언제일까? 아마 부모님이 보던 책이 집에 있다면 그 책이 바로 인생에서 처음 만나는 책이 될 거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책을 그리 보지 않죠. 책을 보진 않지만 여러분들 아이들은 책을 보기를 바라시죠. 제대하고 집에 돌아갔더니 아버지께서 제 책을 다 창고로 치우고 제 방 책장을 수석으로 가득 채워 놓으셨던 충격적인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그래도 아들 물건이라 버릴 수는 없었는지 창고로 다 치워 놓으셨는데, 저희 고향집이 그냥 단독주택이라 창고가 이래 집 밖에 그 재래식 화장실 옆에 있었어요. 거기 이렇게 습기랑 이런 것 때문에 다 썩어서 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소설책뿐 아니라 만화책도 상당히 많았는데 슬램덩크를 비롯하여 수많은 만화책을 버렸던 기억이 나네요. 만약 부모님이 책을 읽지 않더라도 교육에 조금만 뜻이 있다면 백과사전이나 아동도서를 사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는 옛날이었고 또 강원도 탄광촌에서 자라서인지 아동도서 같은 건 본 적이 없었고요. 어머니께서 백과사전 전집 같은 거를 사주셨던 기억은 있어요. 아마 높은 확률로 아는 사람 통해서 옛날 보험 구입하듯이 이렇게 아마 구입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백과사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거기에는 제가 모르는 수많은 세계와 생물이 있었고 알기 힘든 것들, 처음 보는 것들, 이렇게 사파랑 같이 설명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에는 아마 가장 필요 없는 것 중 하나가 백과사전일 것 같아요.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만 하면은 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절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어떤 정보를 찾으려면 도서관에 가야만 했고, 도서관에 간다고 모든 것이 있는 시절도 아니었죠. 그래도 어릴 때 도서관이 굉장히 커 보였는데, 지금 그 소도시에 있는 도서관은 지금 가보면 진짜 책도 별로 없고 서가도 별로 없는 굉장히 초라한 곳이더라고요. 다만 인터넷과 차이가 있다면 백과사전은 거기에 있는 정보를 차례대로 습득한다면 인터넷은 더 능동적으로 느껴지지만 그 대신 내가 검색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알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예전에 비해, 즉 물론 이쪽도 한계는 있지만 어느 정도 검증받은 출판물에 비해 신뢰할 수 없는 정보가 넘치는 곳이 인터넷, 즉 웹의 바다이기도 합니다. 여기 조금 사족을 달자면, 훗날 공부를 더 하실 때 기본적인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는 건 좋아요. 일단 방대한 정보를 접하는 데 있어서도 당장 찾고 방향을 잡게 해줬죠. 하지만 이 정보로 논문을 쓰거나 공신력 있는 곳에 언급해야 할 때는 보대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출처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말로 한다면 팩트체크 같은 과정이라 볼 수도 있겠죠. 게임으로 비교하자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이 여러분들의 중요한 순간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액티브 스킬이라면, 그 독서로 채한 지식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패시브 스킬이 될 확률이 높죠. 액티브 스킬은 중요한 순간을 반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해 보이지만 패시브 스킬은
상황 자체를 유지하거나 분리하지 않게 끌고 가는 역할을 하죠. 두 지식은 서로 상호 보완되는 형태로 삶에 도움을 주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 책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다음은 뭐 형제 자매나 뭐 친척 또는 친구를 통해서 책을 접할 수도 있죠. 근데 뭐 먼저 친구 집을 예로 들어보죠. 친구 집에서 책을 접하더라도 아마 이 경우는 독서로 이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 거예요. 독서의 특성상 같이 즐기기가 어렵죠. 물론 이미 독서가 익숙한 두 명의 친구가 만났다면 뭐 서로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빌려주는 방식으로 공유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저도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친구 집에 가서 거의 비디오 게임을 하고 차라리 밖에 나가서 뛰어놀면 놀았지 딱히 독서에 대한 경험을 공유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여자분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여긴 군대라 어차피 남자분들 뿐일 테니 아마 거의 접해보지 못한 경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어린 시절에는 이 남자애가 주말마다 도서관 가서 책을 읽거나 책 빌리면 주위에서 얕보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도서관 바로 옆에 이렇게 소방서가 있었는데 소방서에 농구 골대가 있었어요. 그 애들이 주말마다 몰려서 거기서 농구를 했는데 책 빌리고 난 다음에 꼭 코스처럼 농구를 하러 꼭 들렸어요. 뭐 제가 농구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좋아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꼭 들려서 농구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책을 보는 약한 이미지를 중화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이게 책을 읽는 게 약한 건 아닌데 당시 친구들 사이에서 남자애들 사이에서 인식은 남자애가 도서관에서 책만 읽고 있으면 제가 탄광촌에서 자랐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런 거친 분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힘든 그런 정서가 있었죠. 그러니까 남성성, 내가 강한 존재라는 것을 남자애들에게 증명해야 했죠. 그런 면에서 독서가 여성적인 건 아닌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들이 하는 거라는 인식이 옛날에는 많이 강했어요. 요즘에는 아마 많이 이미 그런 사람들 생각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독서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권장되는 것이면서도 실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난간에 봉착을 하기도 하죠. 저희 때는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말은 자율이지만 방과 후 강제로 학교에 남아서 교사의 감시 속에 공부를 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여기서도 책을 읽고 있으면 혼났는데요. 국어 교과서 속에 나오는 지문 작품을 전문으로 읽고 있으니까 그건 탐탁치 않지만 인정을 해주긴 했습니다. 다만 적당히 읽고 다른 공부하라는 말도 빼진 않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시험 또는 교과서에 나온 작품의 전문을 읽어보는 것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는 공부이지만 우리 문학 수업은 존재하지 않는 정답을 찾으려는 이상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 따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요즘도 일부만 발췌해서 이상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을 보면 당시에도 일부만 보고 정답을 맞춰야 하는 우리 국어시험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알 수 있죠. 결국 지문에 드러나지 않는 정보를 유추하여 정답을 찾아내거나 작품의 본 의도와 다른 것이 정답이 될 수도 있었죠. 오랫동안 독서를 책 좀 읽어라와 노는 것 사이에서 상반된 두 평가를 받았는데 아마 독서 좀 해라는 노는 것, 즉 유의의 방법 중에 독서를 선택해라 라는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하지만 독서는 유의의 수단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적죠. 왜냐하면 공부에 가장 가까운 행위이죠. 노력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책을 즐기는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죠. 영상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앉아있으면 우리한테 모든 것을 전달해 주지만 책은 적어도 제가 그것을 펼치고 읽어야 되고 그 읽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머릿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를 들자면 그냥 인터넷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끝없는 정보를 주었지만 아니요, 독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뭔가를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인터넷이 우리에게 약간 끝없는 정보를 주었지만 책을 읽지 않게 그렇다면 책을 왜 읽어야 될까? 책을 읽지 않게 되면서 생긴 문제는 바로 독해력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이 독해라는 단어는 옛날에는 보통 외국어 공부하는 과정에나 쓰는 단어였고, 모국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한글에 대해서도 독해력이란 말을 종종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하는 분들도 사실 요즘에는 독해력이 옛날에 비해서는 평범한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 독해력이 떨어지니까 책도 쉽게 쓰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또 독해력이 낮아져서 책을 쉽게 쓰는지 아니면 책을 쉽게 써서 독해력이 낮아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겠죠. 독서를 하지 않는 대부분의 평범한 성인들은 예능 또는 유튜브에 나오는 자막 이상의 문장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을 봐도 조금만 길이 길어져도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도 많고,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약간 밈처럼 세 줄 요약 이런 것들도 한때 많이 유행했었죠. 유행이라고 보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썼죠. 물론 그럼 독해력이 떨어져서 사는데 무슨 불평이 있느냐 한다면, 돈벌이에 영향이 없다면 딱히 문제가 없을 수도 있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요. 어느 순간 교양과 상식이라는 것 역시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적인 영역으로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사적인 영역이 된 만큼 스스로에게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끼치는 영향은 더 크다고 보는데,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게 되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독서는 당장의 변화보다 인생 전체를 놓고 봐야 하기 때문에, 어휘가 줄어든다는 것은 생각의 종류가 줄어드는 것이고, 생각의 종류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해력도 줄고 사람이 단순해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지점에서는 단순해지는 것이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한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서야 제가 또는 여러분, 제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와 저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이죠. 우리 고양이들은 그냥 제가 주는 밥만 먹고 제가 있으면 행복해하고 그러고 있는데, 사람은 다르잖아요. 물론 이건 극단적인 예시이긴 합니다. 군대에서 책 읽었던 얘기를 하자면,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생활 할 때는 내부실 이렇게 양쪽에 이거 뭐라 하죠? 저기가 있고 가운데 이렇게 TV가 있었는데, 거기 아래 작은 책장이 있었어요. 책장이라고 해봤자 그냥 네모난 박스 하나였는데, 거기 물론 문화책은 없었고 거의 무협지와 판타지 소설이 거기 꽂혀 있었죠. 그나마도 상병을 달기 전까지는 그 근처 건드려 볼 수도 없었죠. 이렇게 걸레질해서 거기 먼지 닦을 때 빼고는. 옛날이기도 했고, 근데 저희 때도 아마 계급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있던 부대는 계급별로 할 수 있고 없는 것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제가 파주에 있었다고 했는데 제가 있던 부대가 이렇게 강안을 들어가다 보니, 강안이라고 아시죠? 25사단은 강안에 걸쳐져 있지 않아 가지고 모를 수도 있는데, 1사단이랑 9사단 이쪽이 강안에 들어가죠. 강안에 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강안에 들어가기 직전에부터 들어갈 때까지 인원을 엄청 밀어주고, 주둔지에 나와 있을 때는 인원을 안 보내요. 후임병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들어갔더니 거의 병장 2호봉부터 일병 마로봉까지 한 소대가 빽빽하게 꽉 차 있는 거예요. 막 한 주차씩 선우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제 맞선임이 거의 일병 마로봉이니까, 그리고 왕고가 병장 2호봉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제 앞으로 제대를 하려고 해도 한 4-5달이 남았고, 제가 이렇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훈련소나 이런 걸 빼고 군생활 2년 2개월에서 2년 중 1년 동안 소대 막내를 하고, 1년
동안 분대장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죠. 1년 완전히 꼬이고 1년은 완전히 풀리는. 물론 제 다음 들어온 후임은 완전히 풀린 애죠. 그냥 제 제대하고 나면은 그냥 쭉 자기 후임들, 그 친구는 뭐 일주일 만에 후임 들어오고 또 2주 뒤에 후임 들어오고 해가지고 막내를 일주일밖에 안 하고 그런 친구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책장에 손을 댈 수 있게 된 건 상병 달고 나서인데, 뭐 분대장 달고 나서도 분대원의 3분의 2 정도는 말년들이라 온전히 대접받지는 못했지만, 뭐 분대장 달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책 읽고 다 가능하긴 했지만, 그런데 또 이게 다 후임들이 이제 분대장을 달면서 후임분들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이 친구들을 다 제가 교육하게 돼가지고 사실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어요. 되게 바빴어요. 그러니까 뭐 장단점이 극명한 군 생활을 했죠. 근데 그때 이 TV 아래 있는 책장에 있던 소설 중에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묵향이라는 무협소설이었는데요. 아마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무협이랑 판타지를 이렇게 접목을 시킨 소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책을 꽤 많이 읽고 제가 국문과 나왔는데도 무협소설을 그때 처음 읽어봤어요. 근데 와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 시간 잘 가고. 그래가지고 이 수업 오기 전에 어제 혹시나 해서 검색해봤더니 아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벌써 20년 전에 제가 본 건데, 최초 발매가 90년대 말이고 36권까지 나왔던데, 아무리 대중소설이라고 해도 36권까지 쓸 수 있다는 거는 작가분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최근 평가는 사람들이 너무 질질 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있는데, 그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읽고 평가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대단하니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제가 뭐 대중문학이라고 했지만 뭐 순수문학에 대한 비교를 하자면 사실 이게 우리나라 너무 극단적으로 순문학과 대중문학이 이렇게 양갈래로 나눠져 버렸는데, 뭐 이 경계에 있는 작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스티븐 킹 같은 사람이 있겠죠. 스티븐 킹은 대중적인 소재로 문학 작품을 하는 사람이고 대중적으로도 성공하고 문학적으로도 성공을 했죠. 스티븐 킹 잘 모르실 수도 있으려나요? 스티븐 킹? 예, 여튼 그렇습니다. 이 대중문학은 극단적으로 가독성, 즉 독자에 맞춰서 쓴 소설들이고, 후자는 가독성, 독자보다가는 작가 본인이 생각하는 문학을 작품으로 구성해낸 것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전자가 한 해 보통 적어도 한 권에서 3-4권이 출판된다면, 후자, 순문학 쪽 작가들은 짧아야 2년에 한 번 책이 나오고 길면 한 5년 텀으로 책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첫 책 나온 지 한 4년 됐는데, 뭐 작년에 원고를 넘겼으면 올해 두 번째 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원고를 넘기지 못해서 책이 내년으로 미뤄진 상황이긴 합니다. 출간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빨리 쓴다는 것이고, 빨리 쓴다는 건 그만큼 작가가 부지런하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깊이는 부족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건 뭐 어느 부류가 더 낫고 못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 독자층이 다르고 집필 방향, 의도가 다른 것이라 이해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독자가 그 책을 읽는 속도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략 대중소설은 뭐 한 권 읽는데 보통 2시간? 이 정도면 읽는다면 정말 영화 보듯이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소위 말해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문학서적이라는 건 뭐 좀 빨리 읽기가 힘든데, 되게 한 문장 한 문장 읽다 보면은 적어도 대중소설보다 2-3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편 하나 읽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문학작품들도 빨리 읽는 게 가능한데, 이 경우 대부분 작품의 의미를 오독하거나 줄거리만 따라가고 뭐 따라가고 뭐 그냥 표면적인 것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그렇게라도 읽는 것이 읽지 않는 것보다는 낫고, 그렇게 읽었던 작품들이 훗날 다른 의미로 좋은 작품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뭐 그래서 그런 작품이 저한테는 뭐가 있었냐 한다면, 뭐 제가 군대에서 읽었던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을 이야기하자면 무라카미 하루키 상실의 시대였습니다. 뭐
요즘 세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상실의 시대는 원래 제목이, 일본 제목이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뭐 전혀 상실의 시대와 전혀 다른 뜬금없는 제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제목이 달라요. 이게 먼저 원래 노르웨이의 숲으로 출판사가 책을 냈다가 이게 너무 망해가지고 다시 출간할 때 제목을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뀐 제목으로 정말 데이트를 하게 되죠.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이게 그 휴대폰 광고에, 당시 되게 유행했던 휴대폰 광고에 대대적으로 노출된 것도 큰 영향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내용 자체, 제목 자체에 사람들이 관심을 되게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흥행하기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노르웨이안 우드, 그러니까 노르웨이 숲이라는 제목이 비틀즈 노래 제목인데, 비틀즈 노래 제목에서 따온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 노래가 80년대까지 금지곡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틀즈를 알아도 다른 노래들은 알지만 이 노래를 몰랐던 거죠. 모르거나 낯설었던 거죠.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인터넷에 비틀즈 노래 하면 이게 딱 뜨겠지만, 그 시대에는 뭐 비틀즈 이 노래 모음 카세트 이런 거 샀을 때 거기 없으니까 따로 비틀즈에 대한 정보를 찾기도 쉽지가 않았을 테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낯선 제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제목을 통해 비틀즈의 노래를 떠올리지 못하고, 뭔 뜬금없이 노르웨이도 안 나오는데 노르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역시나 하루키는 이 제목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한정에서는 이 제목이 없었다면 한국에서의 히트는 없었다고 출판사에서 원 제목으로 바꾸는 것을 반대했다고 해요. 물론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긴 하죠. 뭐 어쩌면 이건 대중이 작품의 제목까지 바꿔버린 사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뭐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결혼은 미친 짓이다 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그 영화가 나왔죠. 그 엄정화랑 가무성 나오는 그런 영화, 원작이 소설이었어요. 근데 그 원작 소설이 제목이 달랐는데 영화가 히트치면서 그것도 제목을 영화랑 똑같이 바꿨거든요. 뭐 그런 케이스들이 가끔 있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강한 투입하고 나서 병장 진급할 때쯤에 읽었던 것 같은데, 제가 사서 읽은 건 아니고 그냥 있었어요. 그 내무실에 뜬금없이 문학서적 별로 없는 것 중에. 이 소설이 지금에는 상당히 무거운 소설이란 걸 알지만, 당시에는 그냥 야한 소설? 이렇게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마 사람들도 그게 좀 뭐 연애 얘기고 야한 소설이라고 해가지고 누가 사다 놓은 거겠죠. 그래서 뭐 야한 부분 빼고 이 소설이 뭘 의미하는지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더구나 이게 일본 문화가 98년도부터 순차적으로 개방이 됐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계속 일본 문화가 순차적으로 개방이 되던 시기라서 우리가 일본 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떤 오해도 되게 강했고, 뭐 일본 문화는 야하고 자극적이라는 인식도 뭐 한몫해서 더 그렇게 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야한 부분 보다가도 그 소설이 되게 특이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 작가의 다른 소설들은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 이 작가의 다른 소설들도 다 구해서 읽게 돼요. 뭐 댄스라는 소설도 있었고, 뭐 양을 쫓는 모험, 또는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뭐 등등, 되게 뭐 당시 하루키 소설들을 이렇게 다 읽게 됩니다. 군대에서. 그러니까 경계 근무 중이 아니라 경계 근무 서고 나서 내무실에 와가지고, 근무 중에 읽으면 안 되죠. 근무 중엔 진짜 안 읽었어요. 그 들어갈 때 다 이거 저거 하잖아요. 뭐 다 체크하기 때문에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사실 그 강바람 맞으면서 책 뭐 읽고 싶겠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근무 끝나라 하면서. 여기 순찰로에서 노래 엄청 불렀던 것 같아요. 그게 아무리 크게 노래를 불러도 이게 아무도 이것도 원래 노래 부르면 안 되죠. 이렇게 은밀하게 해야 되는데, 노래 연습 거기서 득음을 해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저는 책은 안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휴가 나가는 후임들한테 책 좀 사달라 부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참 나한테는 별거 아닌 게 남한테는 별거인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책을 부탁하던 후임이 있었는데 제 맏후임이었죠. 거의 걔한테만 부탁했어요. 딴 애들한테는 부탁하기에 좀 너무 저게 나니까. 근데 얘는 좀 풀린 군번이기도 했고 제가 책 부탁을 좀 많이 했는데, 나중에 외박을 같이 나갔는데 서점에 잠시 들려서 책 고르는데 이 친구가 그 서점 벤치에 앉아서 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정말 1분 1초가 지금 아까운데 서점에서 책을 고르는 제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또 휴가 나갔을 때도 제가 부탁한 책 사기 위해 서점 들르는 시간이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아마 요즘에는 근데 인터넷으로 군대에서 또 주문할 수 있나요? 이렇게 간부분들한테 부탁하면 해줄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우리 때는 아예 그런 게 불가능해가지고 아마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군대도 변해갔을 것 같긴 해요. 저희는 책 부탁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좀 그 친구를 이렇게 서둘러서 서점에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이게 군복을 입은 군인이 서점에서 이렇게 앉아서 자고 있는 게 누가 뭐 지나가던 사복 입은 간부라도 보면은 좀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 후임들에게 책 심부름을 아예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 구하는 게 좀 힘들었는데, 좀 집에 부탁을 해가지고 보내자니 부모님이 또 서점에 잘 안 가시고 서점 되게 낯설고,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자니 제가 좀 군대를 일찍 가긴 했는데 친구들은 뭐 저보다 더 사회에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지고 제 병장 달 때쯤에는, 그래가지고 책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군대에서. 그게 요즘에는 아마 조금 더 나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아마 강한하니까 그냥 갑자기 생각난 이야기인데, 제가 8월달에 투입했는데 2021년? 21년이 아니라 2001년 20년 전에 2001년 8월에 투입을 했는데, 그때 9월달에 투입하자마자 근무 준비 중이었나? 전반에 쓰고 들어왔을 때인지 후반에 나가기 전인지 이렇게 식당에서 뭔가 약간 대기하고 있는데 9.11 테러가 나가지고 막 A형 걸리니 많이 하면서 뭐 머리카락 뽑아서 봉투에 넣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다행히도 뭐 이렇게 그날이었나 바로 북한에서 자기들이 한 일 아니라고 긴급적으로 발표하면서 뭐 우리 쪽 문제는 커지지 않았는데, 그때 뭐 약간 그날 밤에 근무 서면서 이게 전쟁 날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 때문에 되게 놀랐던 기억이 나요. 어쩌면 삶을 문학으로 바꾼다면 그런 상황들이 문학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상실의 시대는 군대와 함께 이야기하자면 복잡한 사실도 조금 있죠. 근데 이 부분은 뭐가 사실인지 알 수 없으니까 흥미 위주로 그냥 듣고 잊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책은 한때 군대에서 읽으면 안 되는 책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저도 뭐 사실 이거 읽고서는 이렇게 밤에 근무 쓰고 들어오면은 소초 옥상에 올라가서 한동안 담배를 피고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보면서 상념에 잠기기도 했으니까, 뭐 어쩌면 전역 얼마 남지 않은, 전역 그래도 거의 반년 남았던 것 같은데 병장이라고 해도, 그래서 괜찮았을지도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사람 마음을 씁쓸하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뭐 한동안 이 책이 군대 반입하면 안 되는 책이라는 분위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 수업 준비하면서 과연 이 책 얘기를 해도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이게 19년도부터인가 이게 진중문고로 선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중문고로 선정이 돼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하는 게 이렇게 뭐 유해도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중문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되어버렸네요. 뭐 확실히 요즘에는 진중문고도 저희 때보다는 재밌는 책들을 많이 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좀 진중문고 아무도 읽지 않는 책 같은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이것 때문에 참 찾아보면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 책들 많이 선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98년도에 뭐 그런 사건 구설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2001년도에 제가 이걸 부대에서 이 책을 발견했으니, 이 책이 뭐 거의 그 당시에 사람들 집에 거의 있는 정말 큰 히트를 친 책이라는 걸
아마 간접적으로 짐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보면은 누구 가족이나 부모님이 이 책을 샀을 수도 있고 그럴 정도로 이게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아마 물어보면은 아마 좀 연배 있는 분들은 다 이 책을 알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쩌면 이렇게 문학이라는 게 아마 수업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문학이라는 게 이렇듯 어떤 점에서는 뭐 오명을 얻기도 하고 어떤 점에서는 뭐 저주받은 것처럼 우리 곁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뭐 하루키도 이 책을 통해 많은 독자들에게 오해를 받는데 이 책은 평소 그의 문학 스타일과 전혀 달랐어요. 그는 하루키는 환상적이고 독창적인 소재를 많이 사용해서 세계를 투영하는 작가였는데 이 책에서만 굉장히 현실과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배경이 60년대 일본인데 또 우리는 그 당시 60년대 일본 상황이 어떤지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대학생들의 고민과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더 어려웠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소설이란 모르는 세계를 엿보는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어떤 소설들은 그 지점을 적당한 위치에서 독자에게 전달하려고 애쓰고 어떤 소설은 아예 독자를 놓고 자기만의 길을 가버립니다. 그런 지점에서 상실의 시대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숨기고 우리가 보고 싶은 장면만 보여줘서 끝까지 읽게 만들 수 있었던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오늘은 조금 사담을 많이 했고요. 뭐 제 군대에서 읽었던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거기서 주요 주제가 되는 소설이 마침 2년 전에 진중문고로 선정이 됐다고 하니 본래라면은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기 힘들 수도 있는 책일지 모르겠지만 진중문고니까 한번 상실의 시대, 요즘 제목은 그런데 선정은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이 아니라 노르웨이 숲으로 출판사가 바뀌면서 다시 옛날 제목으로 갔거든요. 노르웨이 숲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현장 강의면 뭐 질문도 받고 약간 조금 더 사례 와닿는 문학 강의를 할 텐데 좀 이렇게 재미없는 강의, 제가 그냥 앉아서 얘기만 하는 강의 들으시느라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제 책도 아마 부대로 몇 권이 갈 텐데 그건 뭐 적당히 뭐 이렇게 이게 어떤 형식의 부대에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내무반마다 한 권씩 나눠 가져서 이렇게 시간 나시면은 조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제가 소설을 어렵게 쓰는 편이라서 읽고서는 아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책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다른 영향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럼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